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황양숙입니다. 네, ERP 정보관리사 물류관리 1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파트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 5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우리 KPC 자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지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요거 다운로드 받으실 때 누구도 같이 받으셔라. 그 부분에 들어가시면 웹하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웹하드 검색하셔서 우리 백데이터도 꼭 받아서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우리가 5회 기출문제 풀 때 실무 쪽 관련된 부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실행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실기 강좌, 실무 쪽 강좌 1차 시에 오리엔테이션 쪽에 거의 대부분 같이 공지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뭐 확인하셔서 실무 문제 풀 때 미리 정리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그러면 준비 다 되셨으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지금 5회를 풀고 있는 건데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물류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들어온 특이점이 영업관리의 계산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특이점은 벌써 몇 년 차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새로운 특이점을 가져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물류 쪽은 아주 특이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계산이 많아졌다는 것 말고는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5번까지는 경영혁신과 ERP 반드시 10점을 획득해야 되는 자리죠. 자, ERP 구축 절차는 4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설계, 그리고 구축, 구현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4단계 중에 데이터 전환 및 시험 가동이 진행되는 단계로 오른 것은 여러분 데이터 전환이라는 건 내가 ERP를 도입하기 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에 들어가져 있는 걸 ERP 쪽으로 옮기는 거. 그거를 데이터 전환 또는 컨버트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이 모두가 무엇됐다라면 구축이 끝났다라면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걸 시험 가동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단계에서 할까요? 가장 마지막 단계인 구현 단계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 이렇게 정리해 주실 것.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1번. 자, 그리고 구현 단계라는 부분에서 진행되는 거 요거 말고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 부분에 우리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나왔던 요 두 가지 말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 시스템 운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이라는 얘기 또는 유지보수라는 얘기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에 대한 얘기들이 보수교육 이런 얘기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구축 단계, 이번에는 구축 단계는 모듈을 조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및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을 확정하는 부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일 먼저 분석이에요. 근데 이 분석 단계에서는 현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을 해요. 그 파악된 업무 내용을 가지고 설계 단계에서 무엇 할까요? 도입하고자 하는 ERP하고 우리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갭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갭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지 이런 걸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가 다 끝나면 실제 구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구축에서는 확정된 모듈을 조합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 이건 진행이 안 되네. 요거는 문제가 있어서 무엇 해야 된다. 우리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수정 기능을 확정하는 부분, 제가 보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확정하는 부분, 그게 구축 단계입니다. 자, 설계 단계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한 부분, 분석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파악했다. 우리 ASIS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 파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 파악이 끝났다라면 이 업무를 정말 잘하고 있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ERP 도입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TF팀 결성이 되어야 되고 현업 요구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경영 전략과 비전을 도출한다라는 것도 사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제가 아까 갭이라는 표현했죠. 네, 투비 프로세스 도출,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완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누구요? 커스터마이징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세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열심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든 아주 자주 나오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ERP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라.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최고 경영층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종업원까지. 자,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그렇죠.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하겠다라고 ERP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업무는 그 부서별로 나눠서 그 부서 특색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산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부분의 데이터는 무엇해야 돼요? 우리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중복 업무도 줄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진행되는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네 번째,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시스템으로 구현한다. 여러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들어와야 되지만 업무 방식을 고수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하면 ERP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없습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오프라인에서 만난 기업체를 들어가 보면 이 4번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ERP는 도입했다고 하는데 ERP는 ERP대로 쓰고 보고서는 엑셀에서 또 작업을 해요. 그러면 저는 똑같은 업무를 몇 번 한다? 2번 하는 꼴이에요. 그럼 실제 실무자들은 욕을 하죠. 시간이 2배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질적으로 ERP 실패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ERP의 발전 단계를 보면 우리가 무슨 부분이요? MRP가 들어오고 MRP2로 넘어갔다가 ERP가 들어오고 그 ERP가 더 커진 확장형 ERP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더 많은 부분들이 확장되어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 부분, 확장형 ERP라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녹아들어져 있고, 그리고 SEM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또 녹아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낼 때 이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구성 단위 시스템이 누구이고, 그리고 SCM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 시스템이 누구인지를 구분해달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지금은 누굴 물어봤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거요. 자, 그러면 성과 측정 관리, 그리고 EC라고 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구성 시스템은 1번이죠. 성과 측정 관리는 SEM 시스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은 우리 여기 없는 부분들까지 이제 다 추가한다라면 지식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KMS, 그리고 우리 3번에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 자, 그리고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EIS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이라는 CRM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 SCM도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EC 시스템도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성과 측정 관리는 답을 내드렸죠. SEM 시스템의 구성 단위라고요. 자, 이 부분에는 성과 측정 관리라고 하는 BSC라고 하는 부분. 저 성과 측정 관리 때문에 B가 밸런스에 대한 부분이고, 부가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VBM, 그리고 전략계획 및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SFS, 그리고 활동기준 경영이라고 하는 ABM. 저 A는 누가 봐도 활동이니까 액티비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거 물어볼 때요. 기억하실 때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구성 단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SEM 시스템, 구성 단위 시스템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서 공부를 좀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도 과거에는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약간 소강 상태예요.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SEM 시스템 구성 단위 시스템을 기억하고 들어가시라. 시험 막바지 한 번만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ERP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세계적인 표준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기업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자, ERP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차가 일단은 문제가 되죠. 우리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ERP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이란 부분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회사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가져와라. 그래서 자사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도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개발하자라고 얘기했었다라면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가 필요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는 게 더 요긴하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패키지 형태로 나와져 있는 게요.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패키지로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맞는 것만 추가하는 게 비용 절감도 되고요. 그리고 도입도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 자사 환경에 맞는 패키지형 ERP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프트웨어와 우리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 자, 정확한 회계 데이터 관리로 인하여 분식 결산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데이터가 여러분 영업은 영업 쪽에서 구매는 구매 쪽에서 무역은 무역 쪽에서 그리고 회계는 회계 고유의 업무를 해가면서 같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손대기가 어렵죠. 그래서 업무가 분산돼서 통합으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분식이란 건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기업의 고유한 업무 환경을 반영하게 되어 우리 단기간에 ERP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어떤 형태들의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 쪽에 맞게끔 세팅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형 ERP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ERP 도입 예상 효과로 옳지 않은 것. 자, 투명한 경영 가능하죠? 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개선될까요? 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올라갑니다. 자, 결산 작업이 증가한다고요? 아니요. 결산 작업은 무엇된다? 감소한다. 또는 결산 작업의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재고 물류 비용은 무엇 될 것이다? 감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고 자산의 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내용들 파악이 빨라지다 보니까 잘 팔리는 거, 잘 팔리지 않는 거에 대한 관리도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필요 없는 재고를 계속 쌓지 않아요. 그래서 재고 자산도 감소하는 효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감소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방법을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구분할 때 구분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요것도 자주 물어보죠, 여러분. 자, 구분이 다른 하나라고 물어봤어요. 성격이 다른 하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정량적 방법은 우리 무슨 부분? 계량화된 수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화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객관적 데이터가. 근데 정성적 방법은 수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의견들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 우리 수요 예측을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귀 분석은 실제 수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으로 보자? 정량적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시계열 분석도 정량적 방법입니다. 지수평할법도 정량적 방법이고요. 시장조사법은 누가 봐도 정성적 방법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아주 단출한 문제들을 내고 있다라는 게 특징. 그런데 꼭 기억하실 건 요거하고 관련돼서 이러면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그쵸? 지수평할법에 의한 예측.
그리고 이동평균법에 의한 예측. 그거 두 가지 계산은 꼭 수치를 꼭 우리 계산에 대한 공식을 숙지하고 들어가신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엔 지금 없지만 정량점 방법을 더 추가한다라면 우리 이동평균법은 지금 현재 계산하실 때 그냥 평균값만 가지고 가겠다. 단순 이동평균법. 그리고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하겠다. 가중 이동평균법.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겠죠. 인가 모형 분석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정성적 방법에는 지금 나와져 있는 시장조사법 외에도 중역평가나 판매원의 의견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하는 우리 델파이법도 있고요. 패널의 동의법도 있고 수명주기 유추법도 있습니다.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다른 하나는 정량과 정성을 구분하는 문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려고 한다. 보기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분기점 분석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 키워드는 뭔가 여러분?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여 목표 매출액을 계산해달라 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와 그리고 판매 금액이 필요합니다. 자,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500원, 제품 단위당 변동비는 250원, 연간 고정비는 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우리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고정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정비 200만 원을 고정비 200만 원을 누군가로 나눠야 되죠, 여러분. 그 나누는데 필요한 게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매출, 그리고 변동비라고 하는 25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원 고정비를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1 마이너스 우리 변동비를 매출액으로 나눠주시라. 매출액이 판매 가격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 개당으로 줬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비 250원을 누구로 나눠주셔라? 판매 가격 500원으로 나눠주셔라. 그거를 1 마이너스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250을 500으로 나누면 수치가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요거 0.5가 나오나요? 그쵸? 0.5가 나오죠. 그럼 1-0.5 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0.5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200만 원을 우리 누구로? 0.5로 나누시면 얼마가 되나요? 우리 요 금액은 4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 됩니다.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손익분기점을 이용하여 목표 매출액 계산하는 문제가 한동안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은 빈도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계산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게 영업관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공식은 꼼꼼히 정리를 하시는 게 시험 목적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400만 원 4번으로 체크. 자,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판매 할당 방법 중에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단계에서 설정하며 판매점, 영업소 등 영업활동 등을 수행하는 영역별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문제는요, 판매 할당하는 방법이 거점별 할당도 있었고 사원별 할당도 있었고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별 할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요 정의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할당이냐라는 걸 찾아달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자,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단계에서 설정하는 부분이고 판매점, 영업소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역별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방법은 영업 거점별 할당이죠. 네, 이 부분은 1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왔던 적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이란 부분에 교차 비율 가지고 교차에 대한 걸 물어보곤 하는 걸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낸 적이 없어서 이거 시험 보러 들어가셨을 때 대부분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지?
하며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나왔던 패턴들은 잘 안 틀리시거든요. 근데 자주 냈던 부분이다 하더라도 한쪽에 포화로 내지다 보니까 대부분 이쪽에 있었던 교차 비율 문제가 가장 많이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새롭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매점이나 영업소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역별로 목표 매출액 할당하는 건 영업 거점별 할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 사원별 할당이라는 건 지금 1번이 영업 거점별 할당이잖아요. 이 영업 거점별 할당을 사원별로 무엇하는 거?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점별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 사원별 할당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영업 거점의 목표 매출액을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사원별로 무엇하는 거, 우리 할당하는 거, 배분하는 걸 영업 사원별 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있는 지역과 시장별 할당이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시장 지수라고 하는 부분 또는 잠재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부분. 자, 그거에 따라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거든요.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지역과 시장에 대해서 목표 매출액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시장 지수 또는 잠재 구매력 지수를 작성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게 지역과 시장별 할당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어떤 물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 어떤 걸 더 많이 사서 쓰시는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들이 되져야 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지역 시장별 할당입니다. 자,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 우리 잘 팔리는 거는 무엇해요? 재고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교차 비율이 필요하더라. 교차 비율이 높으면 실제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지금 해당 제품 또는 우리 상품 또는 서비스별로 목표 매출액을 구체화하는 걸 우리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이라고 하고 이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교차 비율이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형태가 새로운 느낌처럼 보여졌을 거로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자,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월별 판매 계획은 연간 목표 매출액을 나누기 12한 거죠. 그쵸? 1년은 12달이니까요. 그래서 12 등분하여 1개월당 평균 목표 매출액을 계산하고 자,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등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순환이나 계절이나 불규칙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시계열 분석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설정한다. 자,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설정한 A사의 7월 월별 판매 계획량은 얼마인가? 7월의 월별 판매 계획량을 물어봤네요. 자, A사의 연간 목표 매출액은 360억 원이고요. 자, A사의 1월부터 6월의 월별 판매 계획량은 평균적인 목표 매출액으로 설정하였고, 자, 계절적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7월의 월별 판매 계획량은 평균 목표 매출액보다 우리 몇 퍼센트? 10% 높게 설정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월 계획에 대한 거를 수립하셔서 무엇 하시면 돼요? 10%를 더 높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려우셨던 문제는 사실 아니죠. 지문에 다 나와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에 대한 판매 목표액을 계산할 때는 누구를 가지고 연간 목표 매출액이 있었다. 저 그냥 연간 목표액이라고 쓰겠습니다. 연간 판매 또는 매출액 목표가 있었다. 자, 그 부분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되신다? 나누기 12요. 그죠? 그럼 한 달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은 360억 원이라고 주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나누기 12하면 한 달치가 나오죠. 또는 곱하기 12분의 1. 그럼 여러분 요거 나누시면 얼마가 돼요? 30억이 되네요. 30억 원.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지금 무엇을 고려해서 우리 여기서 나왔을 때 얘기했던 건 7월에 월별 판매량은 평균 목표 매출액보다 10%를 무엇하였다? 높게 설정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6월은 월별 판매 계획량에 대한 건 평균적인 목표 매출액을 설정했으니까 우리 이때는 무슨 부분이요? 우리 30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우리 6개월이니까요. 요거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해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18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 매출로 무엇하였다? 목표 매출을 잡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7월은 10%를 더 높게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신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 가지고 10% 더 높게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몇 월이죠? 7월. 자, 그래서 7월에 대한 부분은 월평균 목표 매출액 30억 원에 곱하기, 자, 원래 이게 100%니까 1에, 그리고 10%를 더 잡겠다고 했으니까 0.1을 더 해주시면 되죠. 또는 10%. 그러면 곱하기 1.1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7월에 목표 매출액은 얼마가 된다? 33억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여기 제가 3분기라고 써드렸는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7월에 월별 판매 계획량은 33억 원.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이런 패턴을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문에 모두 다 요건을 주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 상단부의 지문에 보시면 우리는 월별 판매는 연간 목표를 12로 나누어서 한 달에 평균 목표를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린 계절적 변동 요인을 고려해서 7월은 지금 평균 목표 매출액보다 10%를 더 높게 설정한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평균 매출 30억 계산하시고 거기에 10%가 더 높게 나와야 되니까 1.1을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교재에는 무슨 분이요? 연간 목표 매출액과 월별 판매에 대한 할당에 대한 부분들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이 내용이신 거죠. 그거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A사는 연간 총 여신한도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금 조달 기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 자,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자금 조달 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것도 오랜만에 나온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오는 문제가 좀 당황스럽죠. 시험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요. 자, 매출액 30억 원의 재고 회전 기간 30일,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60일,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90일. 자, 그럼 요거 나와져 있는 거 가지고 저희는 뭘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자금 조달 기간 계산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금 조달 기간의 공식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죠. 자, 자금 조달 기간 공식은 일단 매출채권 회전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공식은 요 아래쪽에 써드렸으니까 여러분 저는 수치 그냥 바로 도입할게요. 자, 그럼 대입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며칠이냐면 90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누굴 빼셔라? 매입채무 지급기간.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되는 부분과 관련된 지급에 대한 거, 매입채무 지급기간 60일은 빼주시면 되고요. 재고 회전기간은 더해줍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기간은 30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90일에서 60일 빼시면 30일이 남았고 30일에 30일을 더하시면 며칠 되신다? 60일. 이 문제는 공식만 기억했으면 금방 계산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매입채무 지급기간이나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 주었으니까 누구만 우리 자금 조달기간에 대한 공식만 기억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채무 지급기간은 항상 빼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재고 회전기간은 무엇 하신다? 더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에 재고 회전기간은 더해주시고 매입채무 지급기간은 빼서 우리 누가 나온다? 자금 조달기간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022년 11월 5일) 거래처 A로부터 노트북 100대를 주문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예정 납기일
출고일을 거래처 A에 통보하려고 할 때 가장 빠른 일자는 11월 며칠인가 라고 묻습니다. 단, 다른 주문 및 기타 입출고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말고는 이외의 정보는 없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답을 산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며칠요? 11월 5일에 나는 몇 대, 우리 거래처 A로부터 노트북 100대를 무엇하였다? 주문받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기가 가능한 날짜는 언제까지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11월 5일에 현 재고는 70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거 가지고 파악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수량이 30개가 모자른 거죠. 그쵸? 가지고 있었던 재고 70에서요. 실제 우리 발주돼서 들어온 확정된 부분의 오더인 100을 빼시면 우리 뭐가 된다?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출고할 수가 없죠. 음수니까요. 자, 그리고 11월 6일에 가서 봤더니 지금 무슨 부분? 쓸 수 있는 재고가 50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다른 부분들이, 그러니까 5일 입장에서는 재고가 70이었지만 사실상 쓸 수 있는 재고가 6일날 가면 다른 게 영향을 받아서 50을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재고가 50이면 실질적으로 내가 주문받은 게 몇 개인데요? 100이요. 그러면 여전히 마이너스 50이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다. 11월 6일도 예정 납기일로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재고 50이란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8일날 생산 완료 예정량이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40여. 자, 그런데 지금 8일날 가셔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40이 들어오니까 가능한가? 아니요. 자, 쓸 수 있는 가용 재고 50에 지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던 거 40 있으면 더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내보내야 되는 건 몇 개가 있다? 100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또 몇 개가 모자라요. 10개가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우리 며칠 날이요? 11월 10입니다. 근데 여기도 생산 완료 예정량이 몇 개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생산 완료 예정량 30개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30개. 그러면 일단 11월 6일 날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고는 몇 개가 있었고 50이 있었고, 자, 거기에 생산 완료 예정량 11월 8일 날 거 몇 개가 있었고 40이 있습니다. 요거는 11월 8일 날 끝난다는 부분. 자, 다른 건 일단 없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11월 10일 날 몇 개가 있어요? 30개. 자, 그래서 우리는 30개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산 완료 예정량 11월 10일 날 30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 더해 주시면 몇이 되시나요? 우리 70에다가 50 더하시면 120인 거죠. 자, 그래서 120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누구를 빼시면 우리 주문받은 거 100개를 빼면 일단 양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양수 20인 거죠. 납품이 가능하구나. 우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가용재고 50에 입고 예정량 70이 있어서 120이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11일까지 갈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생산 계획 예정량하고 완료는 또 달라요. 완료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로 들어올 거지만 계획이라는 건 그날 생산할 거야 라는 게 지금 생겨져 있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리드타임이 1일인지 2일인지 모른다라면 이거는 사실상 계획을 수립한 거지 들어오는 리드타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 무슨 부분 상대편한테 우리 납기에 대한 부분의 일자를 통보하실 때 가장 빠른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일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답 다르실 때는 1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 내용이에요. 요거 이제 저는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아까 이제 칠판에 쓰면서 얘기했던 거. 그래서 70으로 납품 불가하고 가용재고 50이니까 이것도 납기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50에 완료 40을 더해주면 90이니까 100개가 안 되죠. 근데 11월 10일은 되는 거죠. 그래서 120으로 납품이 가능하다. 이렇게 원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책에 오랜만에 낸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이라는 건 최근 기출에서 안 보였던 거. 근데 전년도에는 있었다, 전전년도에는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네, 원래 냈던 패턴의 문제인데요. 책은 지금 제가 5회 기출 풀고 있잖아요. 2022년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땐 1회부터 4회는 없었던 문제인 건 11번 문제도 없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나왔던 문제입니다. 단원평가 문제를 제대로 풀고 들어오셨던 문제들은 대부분 처음이라고 안 느끼실 거예요. 자,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문이 매우 길어요, 여러분. 자, 주식회사 생사는 거래처 P사에 300만 원의 상품을 매출하고 보기와 같이 현금 50만 원, 90일짜리 어음 100만 원, 120일짜리 어음 150만 원으로 회수 예정이다. 자, 300만 원의 구성을 놓고 봤더니 현금도 있고, 저는 지금 현금에 50만 원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는 90일짜리 어음이 있는 거죠. 90일짜리 어음은 얼마가 있고, 1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120일짜리 어음은 150만 원이 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우리 매출 얼마 있었어요? 300.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하여 받을 어음 회수 기간을 며칠? 90일짜리 어음은 60일로. 자, 90일짜리 어음은 60일로 어음 기간을 무엇 해달라? 90일짜리로 단축해달라.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120일짜리 어음은 며칠로? 90일로. 그래서 이 부분은 90일로 단축하겠다. 자, 지금 보면 30일씩 다 단축해달라는 얘기네요. 자, 이래서 이렇게 단축했을 때, 지금 무엇하는 부분, 우리 단축했을 때 우리 자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운전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음기간 단축하시거나 어음으로 받는 걸 현금으로 다 전환하셔야 되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기와 같이 조정하여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단축하려고 한다. 자, 이때 회수기간의 조정을 통해 단축하게 되는 기간을 무엇해달라? 계산해달라. 지금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30일씩 줄었는데요. 지금 요게 줄어든 거에 따라서 우리 단축된 회세 기간은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게 원래 변경 전이잖아요. 변경 전에 누구를 계산하시고 회수 기간을 계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경 후겠죠. 변경 후에 회수 기간을 무엇 하시면 된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 계산한 거에서 빼주시면 뭐가 돼요? 요 차이가 무엇이 될 것이다. 이 차이가 우리 실제 단축된 회수 기간이겠죠. 그쵸? 단축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계산해달라. 자, 어음기간 변경으로 회수 기간은 며칠에서 며칠로 며칠이 단축됐을 경우 정답은 단위 1을 제외하고 얘와 같이 무엇으로? 우리 얘와 같이 C에 해당하는 숫자만 입력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단축 기간이 30일이다. 그럼 30일이라고 했으니까 30만 써달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일에서 80일로 20일이 단축될 경우 20 이렇게만 써달래요. 네, 그 내용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현금은 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들 지금 보여진 게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써드린 부분이 요 내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진다는 부분. 그럼 계산하러 가보시죠. 자, 이건 저는 지울게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어음을 회수하는 기업의 회수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회수기간은 어떻게 계산하셔라. 내가 받은 어음금액에 어음의 일수를 곱해서 무엇이 나온다? 우리 지금 현재 금액이 산출이 되겠죠? 네, 그 금액을 모두 다 합계를 내주시고요. 그 합계액을 누구로? 매출액 300만 원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럼 저는 무슨 부분? 어음기간이 단축되기 전, 전 아까 이제 변경 전 이렇게 써드렸던 거. 그래서 단축하기 전 회수 기간을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지금 금액 부분의 요 내용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현금은 어음 기간이 없는 거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현금은 그냥 빼고 갈게요. 그럼 100만 원
여기 회수기간 계산하실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하시자? 100만 원 곱하기 90일 더하기 자 그리고 150만 원 곱하기 며칠이에요 여러분? 120일 네 120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 있는 부분에 금액을 합계를 내시고 이걸 누구로 나눠주셔라 50, 100, 150 더하면 매출 금액 얼마였다? 300만 원이었죠? 네, 이 300만 원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300만 원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90일 하시면 9천만 원, 1억 8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9천에 1억 8천 더하시면 2억 7천이죠. 그래서 2억 7천만 원을 300만 원으로 나누면 우리 단축전 회수 기간은 얼마가 되더라 또는 며칠이 되더라 90일이에요. 회수 기간은 90일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단축 후도 계산해야 되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음 기간을 단축한 뒤에 회수 기간은 며칠이 되는가. 자 그럼 똑같은 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100만 원에 곱해지는 누구는 단축된 어음 기간은 60일 그러면 6천만 원 나오겠죠. 자 여기에 150만 원 곱하기 단축된 어음기간 90일 자 요거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 3,500만 원에 6천만 원 더하시면 우리는 1억 9,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1억 9,500만 원을 얼마로 나눠주셔라? 300만 원으로 나눠주셔라.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그랬더니 우리는 단축후 회수 기간이 며칠이다? 65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차이인 거죠. 그래서 90일이었던 어음의 회수 기간이 변경 후에는 65일로 우리 두 개의 차이면 며칠이다? 25일이 무엇되었다? 단축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뭐로 쓰시면 돼요? 25일이니까 25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죠. 이거 문제 어려우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도 이렇게 내는 문제보다는 대부분 그냥 회수기간 계산해보세요라는 문제는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업관리가 다양성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본강좌 얘기할 때도 여러분 예전에는 요것만 가져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러긴 어려워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주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만 푸셨던 분들이 최근 문제 푸시라고 하면 이거 언제 배웠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게 많아요. 과거에는 이 문제를 정말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최근은 다른 쪽의 문제들까지 다 섞어서 나오니까 영업관리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이 더 시험 준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원래 냈던 문제 다만 단축 전과 후를 계산해서 얼마만큼 단축됐는지를 계산해달라는 게 특징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겠죠? 계산을 조금 빨리 하시면 되시는 거지만 그래서 25일이 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하려고 한다. 자, 이랬을 때 보기 기억에 적절한 값을 숫자로 입력하시오. 그럼 이 문제는 너무 쉽겠네요.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 자, 그래서 우리 매출액 증가율 가지고 목표 매출을 계산하실 때는요. 금년 매출 실적에 곱하기 1 플러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가는 부분은 숫자가 1입니다. 1. 그럼 답은 뭐예요? 그냥 1이요. 네, 1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요것도 계산 문제가 쏠쏠이 내다가 최근은 약간 소강 상태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번 5회차에서 뭘 냈다라면 공식을 냈다? 그럼 계산 문제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계산 문제는 원래 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만 잘 하시면 되죠.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그러면 우리는 전년도와 금년도에 매출액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무슨 부분? 차이가 증가겠죠? 그죠? 그 증가를 전년도 매출액으로 나누면 증가율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해서 목표 매출액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요소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4요소 중에서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품질, 퀄리티에 대한 부분. 자, 적은 자원으로 제품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적은 자원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 창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돈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뭘까요? 비용입니다. 코스트적인 입장. 자, 설계 변화와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요거는 어느 쪽이 좀 내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우리가 왜 유연하냐라는 표현 쓰시죠? 네, 요거 유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은 유연성. 자, 그리고 세 번째,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척도이고요.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능력이다. 소비자가 이거 좋아, 써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품질이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품질은 회사가 결정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품질 수준까지 올려져 있다라고 하지만 이 제품이 우리 시장에 출시가 돼서 나오게 되면 실제 소비자들이 써보고 그 만족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품질이 달성이 됐는지를 보거든요.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소비자에 의해서 무엇되는 거, 결정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자, 경쟁사보다 빠른 신제품에 대한 개발 능력, 신속한 제품 배달 능력, 그리고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서 배달할 수 있는 능력. 정시가 그런 얘기죠. 정시 배달 능력. 자, 요거는 무슨 부분일까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라는 표현들 자꾸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사요소 얘기할 땐 비용, 유연성, 품질, 시간. 이 14번 문제는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기출 풀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또는 단원평가 풀어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용으로, 어떤 때는 유연성으로, 어떤 때는 품질로, 어떤 때는 시간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요소 반드시 용어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옆에 멘트 다는 것처럼 정리만 잘 하시면 다른 문제로 형태가 바뀌어도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창고, 재고, 출고 업무 중 프로세스 단계에서 가장 나중에 수행되는 업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는 것 중에요. 가장 나중에 수행하는 업무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고 업무가 있고 입고 업무가 있어요. 근데 출고도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난다는 게 있겠죠. 네, 그 부분 중에 보기에 주어져 있는 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 중에 가장 나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는 제일 먼저 진행하는 건 주문과 출하 요청이 가장 먼저이고요. 그래서 주문, 출하 요청이 있고 그리고 주문에 대한 마감 집계를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출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출고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일정표가 나와져 있어요. 그 일정표에 맞춰서 출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출고 피킹을 하고요. 그리고 분류 작업을 합니다. 자, 분류 작업이 다 끝나지면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진행이 된 부분에서 합격품만 무엇할까요? 우리 출하 포장하고요. 그리고 실어야 되겠죠. 그런 거 적재한다고 하죠. 적재하고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장소까지 무엇하시면 돼요? 가져다 주시면 되죠. 그게 출하 이동입니다. 요게 실제 순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순서락에서 이제 나와져 있는 요 부분에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마지막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분류, 출하 포장, 출고 지시, 출고 피킹. 그럼 여러분, 지금 분류보다는 출고 피킹이 먼저였죠. 그리고 출고 피킹보다는 출고 지시가 먼저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출하 포장이라는 부분은 분류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만 나와야 되는 거 순서 정리한다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누구이다? 출고 지시가 1번이에요. 여기 1번이고요. 자, 그리고 출고 지시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출고 피킹이라는 걸 하고요. 출고 피킹이 끝나지면 우리는 무엇한다? 분류 작업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와 검사가 그 다음 순으로 가시는 거고요. 분류 검사. 그리고 나서 합격품만 무엇하라고요? 출하 포장한다고요. 그래서 출하 포장. 그러면 지금 가장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건 출하 포장이었던 거죠. 되셨을까요? 출고한 물품에 대한 포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은근히 헷갈리죠. 누가 먼저인지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 그리고 특이한 건 입고 업무보다는 출고 업무 프로세스를 더 많이 물어봐요. 요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고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재고관리 비용은 우리가 구매나 생산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고, 재고를 보관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고, 재고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생산 준비 비용은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생산 준비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번 맞는 얘기죠. 네, 생산 준비 비용은 내가 100개를 생산하든 1000개를 생산하든 그 단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고정비의 성격이 들어가는 건 수량을 늘리는 게 실제 이득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따질 땐 고정비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뽑아서 우리가 얼만큼 생산해야 더 이득이 큰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맞아요. 그래서 수량과 관계없이 준비 단계마다 일정하게 발생되는 고정비. 자, 두 번째, 총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과 재고 주문 비용의 합에 재고 부족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우리 산출한다. 여러분, 재고 관리 비용이란 부분 얘기할 때요. 재고 관리 비용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누군가를 빼는 건 없어요. 다 더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분, 지금 현재 회사에 필요한 재고 자산을 무엇할 것이다? 주문한다. 그러면 이 주문과 관련된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고가 들어오게 되면 무슨 부분, 보관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게 재고 유지비예요. 그래서 재고 유지비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보통적으로 나오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갑자기 수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원래 주문해서 틀어야 되는 물건에 납기가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실제 물건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서 부족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고객이 나를 떠난다든지 또 내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비용들, 그게 재고 부족 비용이거든요. 그냥 부족자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비용이 발생이 되면 이 부분도 가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차감의 문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비용,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재고 유지 비용, 그리고 부족해서 발생되는 부족 비용을 모두 다 합해서 나오는 게 재고 관리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다 합해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답은 2번이네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주문 비용은 1회 주문량을 크게 할수록 재고 한 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1번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수량이 늘어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네 번째, 재고 부족 비용은 납기 지연이라든지 판매 기회가 상실되든지 거래처 신용 하락, 그리고 잠재적 고객 상실 등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수치 데이터를 뽑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내용까지 이제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수배송 효율화를 위한 방법 중에서 수송과 배송이란 얘기겠죠. 자, 차량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야간 수배송, 차량 대형화, 통계적인 수배송, 상차, 하차 시간을 단축하자.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야간 수배송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떤 의미가 되실까요? 야간 수배송은 낮에만 수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밤에도 수배송을 하겠다. 우리 실제 물류회사들 생각을 해보시면 거점과 거점 간의 수배송은 대부분 밤에 해요. 그리고 거기서 다 분류 작업이 끝나면 우리 소비자, 고객한테 우리 실제 배송하는 건 대부분 낮에 하죠. 최근에는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것도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 야간 수배송이란 부분은 운행자의 교대 근무 등을 통해서 차량의 운행 시간을 확대하는 게 야간 수배송이라는 거 현재 하고 있고요. 차량 대형화는 우리 차량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1톤짜리 트럭이 2.5톤을 바뀌는 이런 식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계적인 수배송이다라고 하는 건 배송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 필요한 노선이라든지 시간대에 대해서 우리 적절한 배치를 하자. 우리 왜 막히는 시간대에는 이동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시간대에는 차가 실질적으로 많이 안 움직인다. 그럼 그 시간대 뭘 하는 게 나아요? 수배송에 대한 스케줄을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차,
올리는 거, 하차, 내리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겠다? 그러면 요게 시간이 단축이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배송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여기서 지금 단축된 시간을 수배송 쪽으로 쓰시게 되면 조금 더 무엇할까요? 실질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수배송 시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하차 시간이 줄어들면 수배송 시간도 자연스럽게 뭐가 되져요?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 회전에 대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차가 몇 번 돌아다닐 수 있느냐, 회전을 감안했을 때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행 기회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수배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 회전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차량 회전율을 올린다는 건 자동차가 몇 번 배송을 할 수 있느냐. 아, 우린 한 번으로 끝나요. 우린 두 번 하는데요. 이런 부분. 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을 1번부터 4번 중에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간 수배송 하시면 운송시간이 확대되는 거니까 8시간밖에 운행을 못한다. 낮에만 하면. 근데 밤도 한다라면 24시간이 되잖아요. 교대를 한다라면. 그러면 차량 회전율이 향상이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내려가나요? 올라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노선이나 시간대에 대한 거를 뽑아보자. 그러니까 막히는 시간대는 피해가보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상하차에 대한 부분. 자, 이것도 시간 단축을 운행기에 무엇 될 것이다? 우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차량 회전율에 대해서 향상시키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차량의 대형화라고 하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실어 나를 때 우리가 1톤짜리 트럭이 얼마? 2.5톤. 그러면 물량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배송해야 되는 물품의 수량이 3톤이다. 근데 1톤짜리로 가면 차를 3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2.5톤짜리이면 우리는 2대와 1대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는, 운임에 대한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 회전율의 관점보다는 단가 절약에 대한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량 대형화는 운송수당 적정화를 통해 운임 단가를 무엇하는 낮추는 방안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지 차량 회전율에 해당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차량 회전율은 우리 화물 운송을 몇 번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새로운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낸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또 새로운 걸 하나 또 추가를 해주셨네요. 특이점이 제가 별로 없어요 라겠는데 특이한 거 찾자라면 이 문제는 처음 낸 문제이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관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보관하는 원칙이다. 창고 작업원이 보관품의 장소나 보관품 자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명료성, 회전 대응, 위치 표시, 동일 및 유사성의 원칙. 자, 여러분 어디에 있든 눈에 보이게끔 깔끔하게 정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답은 명료성의 원칙. 그래서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2번에 대한 회전 대응의 원칙은 우리 실질적으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게 되면 더 자주 나가는 물건이 있고요. 나가는 부분이 자주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대부분 어느 쪽에 나가는 출고 장소, 문하고 가까운 쪽에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걸 회전 대응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관할 물품의 장소를 회전 정도에 따라서 정하는 원칙. 그래서 자주 나가는 건 앞쪽으로, 그리고 빈도가 낮은 건 뒤쪽으로 주는 게 좋거든요. 자, 위치 표시의 원칙은요. 보관 적치한 물품의 로케이션 주소 번호를 표시하는 원칙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표시해 놓으시면 우리 물건 찾으실 때 그 위치만 바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위치 표시고요. 자,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은 뭐겠어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의 물품들은 같은 장소에 무엇하시라?
보관해라. 그래야 누가 와서 찾더라도 계속 그 장소에 갈 거니까요. 그래서 동일 물품은 동일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품은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 관련 비용은 주문 비용, 재고 부족 비용, 재고 유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보기 자료에서 발생한 주문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 자,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주문 비용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달라 이 얘기인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정답은 얘와 같이 단위는 생략하고요. 숫자로만 기입해달래요. 10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인 거죠. 자, 재고 관련 비용에 가서 봤더니 단위는 억 원이고요. 자, 재고 부족으로 인한 납기 지연 비용 25억 원. 자, 요거는 무엇으로 봐주시면 될까요? 요 부분은 재고 부족 비용인 거죠. 자, 발주물품의 수송, 검사, 입고 비용. 요거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이 30억 원은 주문 비용입니다. 창고 임대 및 보관료 10억 원. 요거는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자, 불량 발생으로 인한 공정 지연 손실 비용에 대한 부분. 불량 발생으로 인해서 공정이 지연돼서 나오는 비용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로 가야 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문 비용이랑 성격이 똑같은 게 있으시죠? 생산 준비비라는 게 있죠. 자, 재고 보관 중에 물품 변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비용, 감모 손실이 생겼나 봐요. 이 부분은 유지 비용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재고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주문 비용에 해당되는 건 얼마만 있다? 30억 원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주문 비용만 물어봤지만 뭐 우리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건 뭐 다 물어볼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부분의 답은 3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지금 30억 원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제가 쭉 써드렸던 부분들 정리해서 마무리했던 부분들은 꺼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써드린 부분에 창고 임대, 재고 보관에 대한 부분들만 썼고,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재고 유지 비용은 50억 원이고 재고 부족 비용은 25억 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누가 없을 거냐면 요 불량으로 인한 공정지연 손실 비용 15억이 없어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생산 준비비니까 대체적으로 생산관리 쪽에 관련된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기재는 안 했습니다. 여기 칠판에만 기재를 했고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운송 수단의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량, 운임, 그리고 기후 영향, 안정성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자, 보기는 어떤 운송수단이 갖는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고 가로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운송수단을 한글로 입력하시오. 자, 보기 내용을 봤더니요. 자, 연속하여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 자, 특징은 연속적인 대량 운송. 자, 초기 시절 투자비가 많이 든대요. 투자비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투자비가 많이 든다. 자, 용지 확보가 유리하며 유지비가 저렴하다. 용지 확보가 유리하다? 여러분, 땅 확보가 유리하대요. 그리고 유지비가 저렴하다고 하네요.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 평가된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 답은 하나밖에 없기는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건 파이프라인 운송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우리 지금 운송방송 얘기할 때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땅속으로 배관을 땅속으로 파서 운송을 하는 거예요. 관을 통해서. 그게 대부분 기체라든지 액체라든지 이런 식의 형태들. 그래서 여러분 정유회사는 정유라고 하는 원유가 움직일 때 관을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관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해야 되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땅 위로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용지 확보가 유리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관이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중간에 점검은 하지만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유지비가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철도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선박.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제 뭔가 원료를 넣어서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보다 지금 친환경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연 발생이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은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답은 파이프라인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운송의 장단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자체 생산과 구매, 외주 생산 결정을 위해 고려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체 생산은 말 그대로 회사 공장에서 무엇하겠다? 생산하겠다. 구매 또는 외주 생산은 아웃소싱을 주거나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자체 생산은 대량 생산 또는 특허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죠? 그럼 특허권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식의 관점. 또는 특허를 아직 취득하지 못해서. 왜냐면 특허가 취득이 되면 특허에 대한 건 함부로 사용 못해요. 타인들이. 그러니까 특허 취득이 아직 안 돼서 나오는 부분들. 또는 우리만 갖고 있는 고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체 생산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소량의 다품종 생산이거나 또는 우리 디자인이 자주 바뀌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무엇하는 게 자체 생산보다는 구매 또는 외주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러면 내용 볼게요. 생산 제품 모델 변경이 잦은 경우 외주 생산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모델 변경이 잦다. 디자인이 자주 바뀐대요. 그러면 외주 생산. 제품 구성에서 주요 부품이나 중요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자체 생산이 바람직하다? 이러면 2번 잘못됐죠. 우리가 주요 부품이나 중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자체 생산이 맞아요. 자체 생산이. 그런데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로 가셔라? 외주 생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옳지 않다. 자, 세 번째. 자체 보유시설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캐패시티가 안 된다는 거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넘쳤다라고 하면 이 초과 부분에 대한 수요는 무엇 해주셔야 돼요? 밖에 아웃소싱 돌리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네 번째, 자사가 고유 기술을 보유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 무엇한다? 자체 생산하는 게 맞죠. 그쵸? 그리고 우리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특허를 등록해야 되는데 아직 특허 취득 못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자체 생산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됐을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가격 유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이 가격은 판매자가 자기의 판단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 가격은 판매자가 그 당시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자, 여러분, 판매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교재 뒤편에 보면 정가, 얼마 이런 거 써놓은 거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또는 마트에 가면 얼마짜리로 이렇게 물품 가격들이 뒷면에 다 써 있는 거. 그런 걸 우리는 정가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가 가격은 판매자 스스로가 가격을 결정해서 얼마짜리라고 표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판매자가 그 당시에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요, 계정 가격입니다. 이거는 계정 가격. 그래서 지금 기억은 정가.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쵸? 정가 들어간 거. 그리고 우리 니은은 계정.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우리 지금 협정 가격이 있고 교섭 가격이 있는데요. 교섭 가격은 양 당사자가 만나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교섭이죠. 협정은 우리 무슨 부분? 동종업종 간에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또는 목욕탕, 이런 식의 관점들.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하죠. 그게 협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드린 부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거
만든 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나온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협정 가격은 판매자 다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미용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시고요. 교섭 가격은 거래 형편에 따라 매매 양자가 교섭으로서 결정되는 가격. 둘이 만나라는 거죠. 시중 가격은 뭘까요? 시중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판매자, 구매자, 판단과 시장 전체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 결론적으로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시중 가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수산물이 대부분 다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구매 계약은 매매 당사자 간에 매매 의사를 합의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적 행위를 구매 계약이라고 한다. 이 구매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라고 묻습니다. 자, 계약의 근거를 확인하고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구매에서 구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여러분, 구매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요, 가장 적합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1번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계약의 근거를 확인하시고 분쟁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작성하지는 않아요. 계약서는요,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다라면 우리가 발주서, 수주서, 뭐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으시면 그 부분으로도 그냥 끝나져요. 그래서 계약서를 꼭 써야 되지는 않아요. 반드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조문구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 자, 선급금이나 전도금은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으나 물품의 하역은 계약 조건이 될 수 없다? 아,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다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계약에 대한 부분들 얘기할 때요. 대체적으로 무슨 부분? 우리가 10억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계약금조 또는 전도금조로 미리 10%를 주어야만 우리는 생산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급금이나 전도금에 대한 부분이 계약 조건에 들어갔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져다 주시고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위치들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뭘 해야 될까요? 가져다 주거나 실어주거나 내리거나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인도 조건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져다 주고 어떤 업무까지 해야 되는지까지도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하역에 대한 부분이 계약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건 맞지 않아요. 네, 되어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선정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는 A라는 기업한테 우리 발주서 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수의 계약 방식이요. 그래서 수의 계약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실제 거래처가 유일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내가 발주서를 딴 사람한테 주고 싶어도 다른 거래처한테 주고 싶어도 실제 다른 거래처가 없다. 그럼 유일한 거래처가 한 곳이다.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수의 계약 방식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가장 적합한 거 설명에 대한 거 찾아달라고 했는데 3번이고요. 자, 우리 구매 승낙 후에 계약서 작성은 이미 성립한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아, 이건 선택입니다.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 문제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금 실제 아주 오랜만에 나와져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서를 쓰는 게 분쟁 소지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방지하려면 쓰는 건 맞지만 반드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로 바꿔주시면 되신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부분은 무슨 부분? 자, 행위에 불과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공급자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묻네요. 그래서 보기를 보았더니 자, A에 해당되는 방식이란
공급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다수의 특정한 경쟁 참가자를 선정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되네요. 그래서 적합한 자격을 갖춘 다수의 특정 경쟁 참가자를 선정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겠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격을 갖췄고요. 다수의 특정 경쟁 참가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라고 연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누구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누구누구라고 해서 호명하는 방식이 뭘까요? 지명이죠. 네, 지명 경쟁 방식입니다. 자, B. 자, 이에 해당되는 방식이란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정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대상자를 입찰 참가자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에는 다수의 특정 참가자였어요. 근데 여기는 요건만 갖췄다라면, 일정한 자격만 갖췄다라면 다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제한 경쟁 방식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일반 경쟁 방식은 우리 이런 입찰하니까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공고문을 붙이고 다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입찰 방식 공고만 하시면 돼요. 그게 일반 경쟁 방식. 그리고 지명은 우리하고 관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 다 파악했더니 매출 규모는 어떻게 되고 대금 결제 조건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맞춰본 다음 그러면 벌써 특정한 여러 사람이 선정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메일을 발송한다. 또는 우리 입찰에 대한 부분에 공고문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방식보다는 경쟁 방식이 들어올 수 있는 참가자가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B에 있는 이 방식은 무슨 부분? 일반과 지명 경쟁 방식을 해보니 단점들이 있어요. 일반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선별 작업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근데 지명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분? 이 두 개를 무엇하는 섞여 있는 방식을 쓰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한 경쟁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A는 지명, 그리고 B는 제한 경쟁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에 있나요? 1번에 있네요. 그래서 지명 경쟁과 제한 경쟁 방식에 대한 부분. 답은 1번입니다. 보기는 특임기간 현금 할인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A, B, C에 해당하는 숫자를 A, B, C 순서대로 입력하시오. 반드시 순서 위배하지 마실 것. 자, 결제 조건은 우리 A/B 그리고 무슨 부분? C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즈 엑스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지불에 대해서 4%의 할인을 인정하며 추가로 30일간의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 거래일로부터 총 40일간 현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건 사회기출에서 냈던 문제를 그대로 낸 거로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하나도 안 바꾸고도 되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건 우리 앞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간다? 할인율이 들어간다. 자, 슬래시 뒤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간다? 할인해주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인 기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할인은 몇 퍼센트? 4%이고요. 자, 그리고 4%의 할인은 며칠 이내 현금으로 지불이 되면 10일 이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A는 4이고 B는 10입니다. 자, 근데 특인 기간은 특별히 할인 기간을 더 연장해 줄게 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줄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며칠간의 30일간의 할인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 무슨 부분 하이픈을 하든 점을 찍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C에 들어가는 부분은 며칠이다? 30. 그래서 총 할인 기간은 며칠이다? 4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답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돼요? 자, A, B, C 순서대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4, 10, 3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4/10 30days extra라고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4회 때 이 문제를 내고 5회 때 또 이 문제를 냈다라는 이유는 많이 틀리지 않았나, 변별력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네요.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제빵점이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제빵점이 K 도매상으로부터 지난달에 구매할 때마다 기록한 밀가루 1회 구매량과 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자, K 도매상에 적용하는 비누적 수량 할인의 기준 수량은 몇 킬로인지 정답을 숫자로 입력하시오.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본 질문상은요. 비누적 수량 할인이에요. 자, 우리가 할인에 대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우리 무슨 부분? 수량 가지고도 할인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적 수량 할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요. 수량, 매출이 될 때마다 수량을 계속 합산해서 전체 수량 가지고 할인해 주는 거고요. 비누적은 그때 나간 수량에 따라서 우리 소위 말해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정한 할인 시점을 정해놓고 우리 할인해 주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는 5kg까지는 할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5kg 미만은 할인이 없지만 5kg 이상부터는 10% 할인을 적용해 준다. 그럼 여러분 제가 2kg 샀을 때는 그냥 정가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5kg를 사면 뭐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 10% 빼줄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2kg 팔았을 때 10,000원이니까 1kg에 5,0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5kg를 사면 10%를 빼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5,000원에 10%이면 500원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 5kg에 대해서 10%인 우리 500원 5번 하시면 2,500원이잖아요. 2,500원 빼주겠다. 이런 식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비누적 수량은 그때마다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시고, 그리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할인점을 정해서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표를 보시고요. 일단 무슨 부분? 평균 단가를 냅니다. 그래서 1kg의 단가를 내볼게요. 1kg였을 때의 단가. 그럼 여러분, 지금 10,000원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5,000원. 아, 1kg당 5,000원을 받는구나. 자, 24,000원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5kg를 지금 24,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5,000원씩 내야 된다라고 하면 5kg였을 때 원래 얼마 냈어야 되는 게 맞아요? 25,000원 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25,000원이 얼마? 24,000원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일단 얼마? 1,000원에 뭐가 있었다? 할인이 있었다라고 파악이 바로 되네요. 자, 그리고 3kg. 자, 3kg였을 때는 15,000원. 그러면 우리 아까 1kg였을 때 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긴 할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할인 없었어요. 그쵸? 없었고요. 자, 4kg였을 때 2만원. 그럼 1kg에 5,000원이니까 여기도 할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은 적용한 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0일 날 5kg 24,000원 동일하네요. 여기는 1,000원 할인된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파악이 되죠. 이렇게 그냥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점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할인의 점을 정해놓고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우리 비누적 수량 할인의 기준이 되는 수량은 몇 킬로냐라고 했으니까 몇 킬로가 돼요? 5킬로. 그래서 5킬로가 할인점이다. 그래서 5킬로가 되면 우리는 일정 금액을 빼주고 있더라. 저는 아까 예시 들 때 10% 빼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꼭 10%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시점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비누적 수량 할인은 1회 구매량이 기준 수량을 넘었을 경우에 할인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량 판매가 목적이고요. 자, 누적 수량 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전체 판매한 수량의 합계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구매 수량이 기준 수량을 넘었을 경우에 할인하는 방법이다. 이건 충성 고객을 확보할 목적이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어떤 방식을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비누적 수량 할인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답은 5kg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5. 자, 27번 문제입니다. 자, 무역 관련 기관 중 상공회의소,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이 해당되는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요들이 해당되는 기관이요. 자, 무역업 신고기관, 수출입 추천기관, 무역운송 및 보험관계기관, 무역거래 알선 및 조사기관 어디 속할까요? 여기 4번에 속하죠. 네, 그래서 상공회의소,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이 해당되는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역거래 알선과 조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요, 과세 요건이 정해져야 하죠. 그래서 과세 요건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를 수입했느냐. 그래서 과세 물건. 그리고 이 세금 누가 냅니까? 라는 부분. 아니, 납부서를 주셔야 되니까 납세 의무자. 그리고 물건이 정해졌으면 가격도 있겠죠. 얼마에 수입했습니까? 라는 부분. 과세 표준. 그리고 그 과세 표준에 곱해져야 되는 세율, 관세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다음 중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네요. 제가 지금 답 다 드렸죠, 네 가지. 자, 세율 필요합니다. 과세 표준 필요합니다. 과세 물건 필요하고요. 과세 당국은 당연히 세관일 거고요. 관세는. 그래서 과세 당국은 세관인 거고, 여기에 들어야 되는 건 누가 추가하시면 될까요? 납세 의무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부분. 이건 주관식으로도 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 문제를 3번 이상 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또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고 있고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인코텀즈 2020에서는 2022년도의 특이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게 지금 현재 인코텀즈 뒤에 붙어있는 2020이 연도예요. 개정된 연도. 그럼 지금 현재 2022라고 하면 개정된 지 2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1회였던가요? 기출문제에 들어가 보면 2020이 아니라 숫자 뒤, 지금 인코텀즈 뒤에 2010이라는 글씨도 붙어서 출제를 했더라고요.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쓴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계약서에 표기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2010 조건인지 2020 조건인지도 보시는 습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은 다 이렇게 됐는데 2022년도 1회 기출인가에 아마 2010이 같이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해서 혹시 몰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2년도에 개정된 인코텀즈 2020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비용과 운임부담 영역에 따라서 4개의 그룹,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룹이 E그룹, 그리고 우리는 F그룹, 그리고 C그룹, 그리고 D그룹에서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4개의 그룹은 다시 11개 조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수출자가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수출자가 운송비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운송비를 놓고 보니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지급할 것이다. 아, 수입자가 운송비를 지급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급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자, 지금 인도에 대한 위치를 봤더니요. 인도에 대한 위치. 물품 인도는 어디에서 하고 있다? 선적지. 그래서 요 조건은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본 수업할 때 어떻게 해드렸었냐면, 요건 뭐 표시했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해드렸을 때요. 이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를 바다라고 놓고 봐라. 그리고 여기에는 공장이 있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엔 누가 있을 것이다. 바다에 배가 정박되어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는 무엇으로 보시자? 여기는 선적지로 봐주시고, 그리고 반대편은 뭐로 보시면 될까요? 도착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공장에 있는 부분으로 보시는, 공장에서 일정한 조건에 있는 게 E그룹, 그리고 배 옆까지 갖다 주는 게 F그룹, 그리고 바다에서 도착지, 목적지까지 가는 게 C그룹, 그리고 도착지에 도착을 해서 그 이후까지 가는 부분이 D그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수출자가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선적지가 여기니까요. 여기서 선적을 해주고 모든 게 끝난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운송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대요. 왜냐면 여기 C그룹은 운송비를 부담하고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래서 요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돼요. 운송비 부담, 보험료 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벌써
부담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E나 F그룹인 거거든요. 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내용 보시면, 자, 지금 그룹 D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니까 운송비나 보험료 부담은 대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나 운송비는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누구는? 일단 운송비는 부담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운송비 부담하니까 여기 수출자가 운송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룹 C,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제가 여기서 운송비하고 보험료에 OX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운송비가 대체 들어가고 보험료가 빠진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송비는 들어가고 보험은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OX가 달라집니다. 그럼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맞아요. C도. 그래서 수출자가 운송비를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한다. 자, 그러면 E하고 F는 운송비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지금 E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가져가거나 그들이 원하는 장소까지만 갖다 줍니다. 근데 구두까지는 안 가요, 대체적으로. 자,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그룹 E가 있고요. 여기는 EXW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F는 우리 운송비 미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은 운송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운송비 부담 안 해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도 사실상 운송비에 대한 부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급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 조건에 들어오는 그룹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부분? 여기서는 배에다가 선적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장소까지만 갖다 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니 이 배 위에다가 실어주든 옆에까지 갖다 주든 뭔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그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잘 해결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인코텀즈가 어려울 땐 매우 어렵다고 또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은 운송비 미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나오는 F그룹에 갑니다. 그러니까 C나 D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여기는 운송비는 다 부담을 수출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무역계약 종류 중 일반거래 조건을 협의한 후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교환하는 일반적 거래 조건 협정서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전체를 하나처럼 쓰고 필요할 때 부연 설명으로 가는 거 포괄계약이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괄계약, 그래서 마스터 컨트랙트에 해당되는 포괄계약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독점과 개별에 대한 부분. 자, 독점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특정 기업 간의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점적으로 계약했어요라고 하면 우리가 수입할 때 저 말고 다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수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의미. 개별 계약은 매매 거래가 있을 때마다 계약서를 무엇하겠다? 작성하겠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가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외국환 은행 대 고객 매매율의 유형을 한글로 기입하시오. 그래서 대고객 매매율의 유형. 그러면 우리 환율은 이렇게 중간에 누굴 주고요. 우리 매매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준 환율을 놓고 위에로 있는 걸 뭐라고 불러주시자? 매도율이고요. 아래로 있는 걸 뭐라고 불러주시자? 매입률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자, 외국한 은행이 고객과 외화 현찰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환율. 자, 고객과 외화 현찰을 거래할 때 적용한대요. 그럼 뭐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말 그대로 매도, 매입을 섞어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매매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매매. 근데 누구를 매매했다? 현찰이요. 여러분, 현찰은 뭔 거예요? 현금이요. 그래서 현찰 매매율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우리 현찰 매매라고 쓰시든 현찰 매매율이라고 쓰시든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찰 매매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샀다 팔았다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매도 매입을 안 쓰는 거예요. 매매율로 써주시면 되는 거. 보기는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외국한 은행이 물품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증서인 A에 대한 설명이다. A에 해당하는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자, 개설기관은 외국한 은행이고요. 부가가치세 영세 적용 가능하고 수출 실적 인정 여부 인정한답니다. 자, 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세 환급 여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키워드는 이거예요, 여러분.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만약에 이게 국내 거래가 아니고요. 해외 거래였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신용장이 돼야 돼요. 마스터햇이라고 하는 부분, 신용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국내라는 부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내에 있는 A와 B가 거래를 할 때 우리 뭔가를 주고받아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관세환급도 받을 수 있고 수출실적 인정도 쓸 수 있고 은행이 보증도 써주고 있는 거. 그러면 누구로 들어야 될까요? 우리 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에 적용이 가능하다. 자, 요 부분에 대한 게 가능으로 되어 있으면 내국신용장입니다. 그런데 자, 개설기간 외국한 은행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가능하고요. 수출실적 인정 여부 인정하고요. 관세환급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 적용이 무슨 부분?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으로 되어 있더라. 지금 똑같은 문구인데 자, 그러면 내국신용장이 아니라 답은 뭐로 가셔야 된다? 구매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구매 확인서. 그래서 국내 거래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국신용장이 맞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은행 대금 지급 보증 문구 가능 여부 꼭 확인합니다. 내국신용장이라고 써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기출문제 5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다기보다는 무역 쪽에서는 기존에 글로 냈던 걸 이렇게 잘라서 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인크톰즈 2020 조건에 가서 보니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었던 문구가 보여지네요. 근데 저런 패턴이 자주 나오진 않았던 패턴이어서 이제 무역 쪽이 조금 다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해보면 그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있었고, 왜 새롭게 느껴졌던, 제가 왜 추가된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라고 했던 부분, 뭐 나오는 형태가 좀 새로워서 새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